법원에서 이제 그걸 다 뒤져서 보죠. 당신 명의로 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건 이제 뭐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상담 과정에서 많이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가 개인 회생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사실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를 내가 해야 되는데 청산가치가 너무 크게 잡히게 된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 그냥 개인 회생 자체는 그냥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어이없게 상담받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이없다는 게 다른 데 가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뭐 한 5천만 원 잡혔다. 그런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 소득이 50만 원씩이어가지고 그러면 50만 원씩 60개월 갚는다 해도 3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 청산 가치는 5천인데 가용 소득으로 이걸 아무리 많이 갚아봐야 3천, 4천 해서 5천을 맞출 수가 없으니 개인회생이 안 된다. 이렇게 상담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고 이 재산을 팔아서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라고 해서 내 가용소득으로도 갚고 거기에서 일부는 이제 팔아가지고 뭐 한 1년 내에 변제에 투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는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재산이 있고 지금 그 상태라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 재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화 시키고 일부 변제 투입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맞춰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아파트나 주택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내 명의로 딱 잡혀 있다 보니까 개인회생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팔긴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모순이 생기는 건데, 그쵸.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지키면서 하고 싶다. 개인회생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항상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회생 절차, 뭐 파산 절차라는 말을 쓰지만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이 배울 때는 집단적 집행 절차라는 말로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뺏어가게 되면 불공평이 발생하고 너무 절차적 복잡함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하자.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누군가가 이걸 압류로 잡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재산보다 덜 갚으면서 이 재산은 지키겠다라는 거는 채권자들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당연하죠. 네, 사실은 네.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도움을 받을 뭐 실익이 조금 부족한 그런 채무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또 이어지는 질문들이 시리즈가 있어요. 요점은 청산가치에서 빼기 위해서 이거를 너 배우자나 친척 명의로 좀 살짝 돌려놓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예, 어떤가요? 예.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 같은 거는 법원에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 중 하나가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데 거기에 내 부동산 소유 이력이 쫙 나오거든요. 부동산은 내 명의로 갖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방세를 납부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그걸 다 뒤져서 보죠. 당신 명의로 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건 이제 뭐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이거 사실 이제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일반 배우자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더라도 이건 이혼할 때는 어떤 공동의 어떤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1대1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회생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어쨌든 내 명의이지만은 와이프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다. 이거는 1대1로 해야 된다. 청산가치 절반만 잡아달라. 이런 주장은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은 너가 갖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해라. 이렇게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각자 재산으로만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수원 회생법원에서 배우자 재산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는 한데 법원별로 일단 업무 처리가 막 다른 거 자체가 이해는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뭐 업무 처리는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법원의 업무 처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뭐 존중하는 방향으로 네. 원만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사실 그 처리 지침이 다 다르고 이거는 큰 문제예요. 동일한 사안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결국에는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반영해서 제일 시키려면 일단은 매각을 하고 이 현금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일부 변제에 투하를 해야 되면은 요거를 내가 어쨌든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전액 다 채무 변제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돈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말 그대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도 현금도 뭐 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짜든 아니면 그 현금은 내가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그거보다 더 많이 갚는 변제 계획안을 짜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우리가 어쨌든 어딘가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증금에 대한 면제 재산을 또 인정을 해주잖아요, 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4억 담보대출 잡혀 있는 거 팔고 4억 담보대출 갚고 나한테 1억이 남았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서울 기준으로 1억 원을 그걸 보증금으로 넣었다. 네. 그러면 뭐 적어도 이제 5,500만 원만큼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내 재산 가치가 4,500만 원만 잡히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는 또 있죠. 실질적으로 청산 가치가 1억에서 4,5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변제 계약은 구성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이 편에서 그러면 일단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당장 안 되잖아요. 이거 내일 내가 팔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편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답 유익상 변호사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가 지금 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개인회생이 어렵다. 청산가치가 커서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부동산을 좀 가진 경우가 많겠죠.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청산가치가 크고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좀 처분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나 처분할 거야, 이사도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난 지금 진행할 거고 팔 의사도 있는데 안 팔릴 뿐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팔아서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으로 이 돈을 넣어서 일부라도 내 청산 가치를 낮추겠다 라고 하면 어쨌든 팔고 돈을 넣는 것까지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니까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팔 생각까지는 있다. 근데 당장 안 팔린다 라고 하시면은 진행을 하시되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기는 버거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월 갚아 나가되 이것만으로는 내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언젠가는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남는 돈 일부를 변제에 갚겠다라고 하면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같이 충족을 하니까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인가 시점으로부터 한 1년 정도 기간을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넣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내가 그럴 의사가 있다면, 그럴 의사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변제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오케이, 너 그러면은 인가하고 1년까지 좀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처분해가 좀 정리 좀 해와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끝내 안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끝내 못 팔면은 이제 뭐 돈을 어쨌든 못 갚은 거니까 그렇죠. 개인회생 절차가 뭐 폐지되거나 하겠죠. 사실은 청산 가치가 이제 크게 잡히는 게 대다수의 케이스는 주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사실 뭐 종중 땅을 내가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가지고선 내가 땅 매수를 했는데 거기 공유 지분권자로 갖고 있다든가, 혹은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그린벨트 묶여 있어서 이거 사실상 이거 뭐 팔아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사실 좀 동일한 이슈가 생기는데, 다만 아파트랑은 좀 차이가 생기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토지에 여러 사람이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판매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그냥 판매가 안 되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물론 내 소유 부동산이긴 한데 이거 지금 재산적 가치는 사실상 0원으로 평가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개인회생 진행할 때는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나요?
종중 땅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종중 소유 토지예요. 네. 종중이 명의 신탁해가지고 뭐 갖고 있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원래부터 이제 종중 소유인데 명의 신탁된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면은 요 부분은 이제 청산가치에서는 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냥 내 거예요. 내 건데 그렇죠. 여러 사람이 쫙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 상황에서 좀 채권자들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채권자들도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사람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압류를 잡아서 이거를 경매를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매를 넘기면은 뭐 두세 차례 유차를 거듭하면서 정말 감정가의 20%막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누군가는 이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금화는 어쨌든 될 수는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청산가치 잡히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다른 공유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청산 가치에 잡히는 금액이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낙찰 예상은 한 뭐 5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청산 가치로는 한 감정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한 4천으로 잡혔다. 이러면 사실 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토지의 감정, 가치평가의 문제잖아요. 네네네. 이게 재산 가치가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도 같고 회생위원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회생위원을 설득하면은 그 설득에 이제 넘어가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복불복입니다. 운이에요. 저희 이제 개인회생 쪽 일하는 변호사님들의 제가 봤을 때는 비애 중에 하나예요. 이 변호사들이 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같은 법원인데 1부, 2부, 뭐 3부 어느 재판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계좌 거래 내역을 1년치 내라고 그래. 여기는 뭐 2년치 내라고 그래. 여기는 갑자기 뭐 그냥 보정도 안 나오고 개시가 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뭐 통일된 룰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채무자의 약간 운도 있는 거긴 한데 좀 구체적인 그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주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주변 시세가 없으면 땅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시지가의 130%를 가치로 잡아요. 연체된 기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경매에 이 땅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경매 절차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잡으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여기에서도 설득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사이트에 그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면은 해당 지역의 낙찰가율이 뭐 감정가 대비 몇 프로, 그다음에 뭐 유찰이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되는지 뭐 이제 이런 통계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 땅에는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걸 반영을 해서 감정가의 뭐 80%로 이제 낮춰서 평가를 해서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그 낙찰된 가격으로 이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가 얼마나 노력을 들여서 낮춰서 인정받을 건지 노력과 정성의 문제가 아닌가 결국에는 싶습니다. 제일 유리한 거는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낮추기 위한 어떤 논리를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것이고 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비단 토지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떤 특수 동산들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가진 재산 중에서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고 유익상 변호사님이나 저나 마음에 드시는 분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